안녕하십니까. 기린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린만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 즉 폐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날로 증가하는 2030 세대의 젊은 사장님들, 그리고 최초로 400만 명을 돌파한 여성 사업자 등 창업에 대한 주제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이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 바로 세금이죠. 오늘은 TV를 시청하시는 전국의 수많은 사장님들이 주목을 하실 만한 사업자 관련 세금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요, 김지현 세무사님, 박상정 앵커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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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앞서서 제 과거 커밍아웃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다양한 일을 좀 했거든요. 대기업도 다녔었고요. 네. 저도 개인 사업자를 한번 했습니다. 옛날에 30년 전에 비디오 가게도 한번 투잡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폐업을 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자영업 쉽지 않고요. 법인도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오늘 주제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 사업자들이 저도 운영을 해보면서 개인 사업자, 법인 해봤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세금이더라고요. 세무사님 지정해서 하는데도 무슨 신고할 건 그렇게도 많은지 세금이 가장 어려웠는데 오늘 주제를 보고 제가 너무 반가웠고요. 좀 도움되는 내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 창업, 폐업 현황을 우리 박상정 앵커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폐업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업보다 폐업 먼저 좀 말씀드리냐면요. 지난해 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국세청에서 통계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지난해니까 2023년 기준이고요. 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여기에서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고 법인 합해서입니다. 이 합해서 98만 6,487명, 정확하게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98만 명, 그래서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좀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전년, 그러니까 지난 2022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11만 9천 명, 거의 12만 명 정도 10%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폐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좀 늘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 2026년에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해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문 닫는 자영업, 그 가운데서는 소매업, 그러니까 뭐 문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음식점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해서 이 폐업을 한 쪽, 이런 이유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폐업한 후에 이 일자리를 재차 찾지를 못해서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도 1년 사이에 20%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자영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자의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퇴직하고 예전에는 치킨집, 요즘엔 카페,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네.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자영업마저도 실패하고 재차 일자리를 찾는데 실패해 실업이 기간이 좀 길어지는 이런 사례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은 그럼 어떻느냐,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업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창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폐업, 창업을 해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창업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데 최근 5년 새에 가장 적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데이터를 좀 집계를 해보니까요. 창업 기업 수가 41만 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43만 개였는데 2만 개 정도 더 줄어든 수치라고 해요.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한 2020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 2020년에는 56만 개가 같은 기간 1월부터 4월까지 56만 개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에 턱없이 모자란 이 창업 기업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세금하면 5월에 뭐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 얼마 전이죠. 뭐 또 부가세 또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 사업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꼭 알아야 될 세금 핵심 키워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우리 세무사님께서. 네, 우선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세금이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무사님 밥 먹고 살려고 어려워야 저희가 맡기니까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세금이 신고하는 빈도수가 작아요. 그렇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매달 세금 신고를 하면 세금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부가세는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네. 네네.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네. 딱 그 기간에만 세금이라는 이거의 이슈화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더 빈도수가 높아지면 네. 훨씬 더 세금이 쉬워지실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매달 내다 보면 자료도 그렇죠. 준비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네. 신고하려고 하면 네. 무슨 준비해야 될 맞아요. 자료가 그렇게 저는 이 많은지. 말씀 너무 와닿는 게 직장인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그 원천징수 그 자료 내고 하잖아요. 네네. 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네. 사업자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아, 세금이 원래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네.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핵심 키워드 세 가지는 바로 원천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입니다. 원천세.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총 15번의 세금 신고를 1년에 해야 됩니다. 15번요? 네, 원천세가 12번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원천세는 직원 급여에 대한 신고입니다. 네. 직원 급여에 대한 신고는 매월 하셔야 되고 두 번은 부가가치세, 그리고 한 번은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네, 하나하나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원을 고용을 해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게 되면 그 다음 달의 10일까지 매월 내가 직원들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을 했는지를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는 근로자분들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이러한 것까지 저희가 해야 되죠. 여기에 더불어 원천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뭐 고용보험료의 산재보험료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 맞습니다. 내가 어떤 직원분을 고용할 때 보통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얼마 드릴게요라고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직원 한 분을 고용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4대 보험료, 사업주 분가 이러한 부대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점점 사장님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 실정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천세는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1년에 2번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아, 네. 부가가치세 신고는 뭐냐면 내가 실제 영업을 하는 와중에 직접적으로 매출과 매입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드린 건 뭐냐면 네. 예를 들면 판관비는 직접적으로 이 매출 매입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세 신고 때는 내가 실제 매출이 일어난 부분과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남한테 매입을 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식당이라고 하면 저희가 식자재를 매입을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이 부가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부가세 신고에서 이미 매출 매입이 확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가세 신고는 따로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로 확정이 된 매출 매입을 가지고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는 부가세는 뭐 신경 안 써. 나는 그냥 종소세만 맞아요. 신경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훨씬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가세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중요하죠.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네네. 종합소득세입니다. 아, 종합소득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사장님들이 어려워하세요. 왜? 어렵죠. 1년에 한 번이니까. 네, 1년에 한 번이라서 그래요. 1년에 한 번, 5월만 되면 사장님들이 막 이렇게 긴장을 하시죠. 저는 4월부터 긴장이 됩니다. 맞아요. 아, 나 이제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긴장을 하시다가 막상 5월이 되면은 5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아, 끝났지 뭐. 이제 또 내가 종합소득세 신경 쓸 거는 내년으로 미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원천세, 부가세, 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게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자 이제 제가 뭐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장단점이 뭔지 저는 이거 진짜 반드시 물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면 가장 첫 번째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 그렇죠. 개인 사업자가 좋아요, 법인 사업자가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만약에 법인 사업자만 좋으면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는 없어질 거예요. 개인 사업자만 좋다고 하면 법인 사업자는 없어질 겁니다. 결국 그렇죠.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개인 사업자를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지, 법인 사업자를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지인 것 같아요. 나한테 유리한 거. 네, 결국 큰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유. 네, 네네. 뭐냐면 이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 사업자가 사장님이죠. 네. 이게 동일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죠, 내 거죠. 법인을 설립을 하시게 되면 주주와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과 법인 인격체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세율입니다. 세율. 말씀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듣기에는 야 법인 사업자는 9% 19%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데 개인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45%의 세금을 낸다고 하니까 네네. 보통 창업하실 때 처음에 잘 될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난 법인을 해야지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세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네네. 근데 여기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 돈을 또 가져오려면 대표님들께서는 급여나 배당 이러한 부분으로 또 세금을 내고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면밀하게 계산을 해보면 법인을 운영을 하시는 게 조금의 이득은 있습니다. 어떤 세율적인 측면에서는. 세율적으로요? 네, 다만 네네.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잉여금을 회사를 점점 재투자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성장시킬 건지 아니면 나는 내가 번 돈 내가 쓸 거야. 그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나는 좀 편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가 훨씬 더 성향에는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거래처 분 중에 매출이 200억이에요. 와. 개인 사업자일까 법인 사업자일까요? 법인 아닐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200억. 법인으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회장님은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물어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개인 사업자를 지금도 200억인데요. 네, 유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아무리 뭐가 좋다고 해도 대표님 개인의 성향이 성향이다. 반영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면은 세율 구간이 높잖아요. 최고 높죠. 45%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돈이니까 내가 맞아요. 좋다라는 건가요? 네. 야. 자꾸 누가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격리 직원분한테 여기로 돈을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보통 법인에서는 네. 회장님 이거 어디 쓰시게요? 를 그렇죠. 물어보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너무 싫으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지금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세 번째로는 설립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잡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설립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법인으로 저희가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도 내야 되고요. 주주도 확정이 돼야 되고 해당하는 자본금도 저희가 통장에 입금을 해야 하는 이러한 맞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설립을 함에 있어서 편의성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또 개인 사업자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책임. 네네.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해보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소장님께서 네. 만약에 제가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망하면 그걸 제가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만 뭐 망하면 되는. 그렇죠. 제가 끝까지 아니 근데 책임져야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하죠. 무한 책임이라고 하죠. 무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근데 네, 맞습니다. 법인에서 저희가 과점 주주가 되지 않은 이상 내가 주주로서 행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그리고 주주가 대표이사가 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법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소재가 조금 나누어져 있다라는 유한 책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젊은 청년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법인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고 청년의 창업을 지원해주고자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네.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형태로 하는 게 아. 개인 사업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이 네. 있네요.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사업자 1000만 시대라고 했잖아요.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이면 100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네. 저는 이 1000만 사업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잘 되던 업종이 지금 안 되던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 새로운 업종들이 또 생겨나고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업종이 뜨고 졌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폐업 신고가 올해만 100만 명이 육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업자가 1000만 명인데 이 100만 명이 폐업을 하면 열에 한 명은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창업은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창업은 주는데 폐업이 늘면 그럼 전체적인 사업자가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그래요? 계속 늡니다. 오,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네네. 창업이 기본적으로 더 많아요. 전체적인 데이터가. 아. 그래서 창업은 1년에 기본적으로 한 100만 명 안팎 혹은 100만 명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고요. 네네. 그리고 폐업 같은 경우는 앞서 2006년부터 통계를 집계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100만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증은 계속해서 있는 거더라고요. 네네.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이 가동 사업자, 이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신 폐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가동 사업자인데 이 가동 사업자가 지난해 말로 995만 명이었대요. 그럼 이 가운데서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을 나누니까 개인 사업자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87% 정도. 그래서 이 가운데 자영업자가 상당히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얼마나 좀 는 것이냐.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를 보면은 800만 명이었대요. 8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명. 그래서 상당히 많이 5년 만에 20% 넘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로는 어떤 업종에 뜨고 졌냐. 네. 어떤 업종일 것 같으세요? 이게 저물어 가는 업종은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네. 뭐 PC방이나 네. 뭐 이런 자영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좀 큰 업태별로 봤을 때 음식점? 굉장히 좀 잘 아실 것 같은 분야 부동산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군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네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 전체의 24.4%를 차지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아. 차지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비스업은 워낙에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업은 20%, 소매업종이 14%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세금하면 우리가 절세가 중요하잖아요. 절세 포인트가 중요한데 저는 사실 업종에 따라서 절세 포인트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니 똑같은 업종이면 세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직장인들도 세금이 거의 비슷한데 이 업종에 따라서 세금 절세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은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절세 포인트가 다른 부분인가요? 이거는 바로 저희가 조특법에서 얘기하는 창업 감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업 감면 규정은 뭐냐면 네네. 청년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5년 동안 소득세를 50% 혹은 청년인 경우고 지방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100%를 와.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을 받는다고? 네, 이게 세금의 50%를 깎아주고 세금의 100%를 면제해준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혜택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거래처 분 중에 해당하는 업종 요건과 지역 요건을 맞춰서 네. 5년 동안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분도 계셨어요. 부럽네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해당하는 업종 요건을 굉장히 잘 지키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을 하셨었거든요. 그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의 그 회사. 네네. 네, 그 업종을 하셨을 그런 때 이제 해당이 것도 됐었고. 감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있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지역에 대한 요건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정해 놓은 지역 안에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아무리 청년이라도 50%밖에 감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왜 송도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지. 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송도는 국제무역자유지구인가? 예, 맞습니다. 네, 국제무역자유지구로 되어 있어서 네네. 송도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도에서 사업장을 내시는 분들은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송도에 가서 가짜로 창업을 하시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정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짜로 내가 실제로는 거기서 촬영을 하지도 않는데도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해야 된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는 예전처럼 그냥 내가 집이 가까우니까 여기다 해야지, 집이 가까우니까 홍대 옆에다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실제로 어떤 사업을 운영할 건데 내 실제 주거지와 실제 사업지는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꼼꼼하게 챙겨보시기를 굉장히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래서 송도에 많이 진출을 하시네요. 네, 맞아요. 제가 그걸 몰랐군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아까 앞서서 이제 청년이라고 하셨는데 이 네. 청년 기준이 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청년은 청년이 몇 군대를 살까지? 갔다 온 남자 기준으로 39살. 네. 만 네, 만 맞습니다. 39세까지. 네. 그리고 앞서서 업종이라고 하는 게 그럼 모든 업종 뭐 음식점이나 예를 들어서 제가 PC방을 한다 이런 건 네.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성 업종은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저희가 음식점은 해당이 돼요. 그렇군요. 네, 반면에 카페는 해당이 안 돼요. 카페는 또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게 모호하네요. 중소기업 저희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을 분류해놓은 분류표에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업종과 내가 이 업종으로 했을 때 정말 이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간혹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창업을 네. 너무나 큰 혜택을 주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창업이라는 요건도 따집니다. 요건이 예,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음식점을 하다가 망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다시 또 창업을 합니다. 네. 이거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망했으면 한번 다시 또 해봤어요. 일어설 재창업은 안 됩니다. 이 규정에는 재창업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다른 업종을 해도요? 네, 다른 업종은 가능합니다. 음식점을 두 번 하면 안 돼요? 네.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기 전에 꼭 상담을 받으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시는 게 절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상담을 좀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네. 우리 부동산 양도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서 쓰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이게 절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창업도 마찬가지군요. 이게 네.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 상담을 좀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이 좀 이제 평소에도 헷갈리고요. 지금도 좀 어려운 부분이 비용 처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부가세를 하더라도 뭘 세금 신고를 하더런데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내 나름대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세무사님께서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비용 처리 조건 어떤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떤 기준인지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쓰는 비용이 부가세 공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 처리를 그냥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처럼요. 그러세요? 네. 전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요? 만약에 저희가 네. 제가 저희 직원을 위해서 슈퍼에 가서 어떤 음료수를 1,100원짜리 샀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거를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업적인 목적으로 산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부가세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제가 내야 될 부가세에서 100원을 덜 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소장님한테 접대하려고 네. 어디서 1,100원짜리 물건을 사와서 제가 드린 거예요. 네. 이거는 부가세 공제가 대표적으로 안 되는 접대비 항목입니다. 근데 이럴 그걸 어떻게 경우에는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을 예로 드렸는데 네네. 예를 들면 백화점 상품권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아. 네, 백화점 상품권을 제가 접대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네. 혹은 뭐 직원들한테 저희가 주기 위해 살 경우가 있을 거고, 네. 이런 거는 저희가 누구한테 줬는지를 다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네. 애매모호한 기준은 있지만 큰 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원의 부가세 공제를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부가세 공제를 못 받고 그 100원에 해당하는 나의 세율만큼만 세금을 줄일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세율이 6%인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100원 중에 6원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왜 부가세 공제가 중요한지를 정말 꼭 깨달으셔야 돼요. 부가세 공제가 많이 되면 될수록 1년 동안 저희가 내는 세금이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러면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는 내가 사업적인 목적에서 매입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으로 할 텐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관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뭐 소모품비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해당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과연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보고 있냐? 정말 이게 사업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주관적이죠. 그러니까요. 주관적이죠. 네,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삼겹살 먹었어. 네. 이게 직원하고 먹었는지, 나 혼자 먹었는지. 네. 혹은 내 가족이랑 먹었는지.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굉장히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좀 이렇게 작은 금액들보다는 큰 금액 위주로도 혹여나 내가 이걸 정말 우리 직원들하고 먹었는데 해당하는 부분이 뭐 빈도수가 너무 잦은 거예요. 저는 직원의 복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을 하는 사장님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국세청이 보기에는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을 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진을 남겨놔요. 직원들하고 징빙용으로. 먹은 거라고. 예, 일부러. 그래서 해당하는 징빙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네. 그래서 그때마다 만약에 내가 좀 특이한데 내가 정말 우리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쓴 비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꼭 메모를 해두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럼 카드 명세서에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적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사업자의 비용 처리, 사업용 카드에 대한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주중에 쓰는 비용이 많을까요? 주말에 쓰는 비용이 많을까요? 주중. 주중이 많겠죠. 네, 주중에도 오전 오후가 많을까요? 저녁이 많을까요? 영업 시간이 오전이라고 하면 네. 오전 오후가 훨씬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사업용 카드를 쓰는 시간대조차도 우리의 영업 시간과 맞춰서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혹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커머스 업체들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용 신용카드 명세서에 쿠팡이라고 나오지,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제가 네. 뭘 샀는지가 그쵸. 품목이 네. 안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그 품목 또한 제가 어떠한 품목을 샀는지를 꼭 메모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 이게 세금 절세 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노력하는 만큼 네. 진짜 맞는 말씀이. 신경 쓰는 만큼 근데 돈은 줄어요. 번거로운 일을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제가 세무사님한테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요즘 이제 뭐 투자 많이 하는데 금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안전자산. 네. 제가 골드를 그 현금을 주고 사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지출증빙을 받았어요. 네. 금문방에 가가지고 네. 그것도 이게 비용 처리가 되나요? 저 사업적인 예를 들면 제가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네. 제가 금을 샀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게. 이상하죠. 네.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개인 사업자야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게 되면 업종이랑 업태라는 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말씀 주신 우리가 금을 투자하는 업체인 거예요, 원래. 아, 그건 말이 되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말이 되죠. 근데 제가 음식점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솔깃해서 야, 네. 금을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가서 금을 사는 거예요. 부가세도 그래서 아낄 겸 예, 금을 샀어요. 비용 처리를 막 합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된다. 네, 결국 내가 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 업종과 업태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비용을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식 범위 내에서 맞아요. 이제 체크도 하고 네. 반드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할 필요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용 처리까지 알아봤고요. 자, 요즘 저도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 제가 대기업 다닐 때도 이제 제가 투잡으로 비디오 가게도 운영하고 편의점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 투잡 제 때만 하더라도 이게 네.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네. 제가 좀 약간 프론티어처럼 좀 앞서 나갔는데 요즘 투잡이 거의 뭐 일상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투잡으로 인기 있는 업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젊은 분들 네. 일하기도 힘든데 투잡에 이렇게 또 열광을 하는지 그 네. 배경은 뭘까요? 요즘은 투잡이라고 안 합니다. 아, 그럼 뭐라 그래요? 엔잡. 아, 엔잡이에요? 네, 투잡도 지나서 이제 세 여러 개, 개를 네 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잡러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인플레 환경 속에서 월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육지책으로 일을 좀 더 하는 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엔잡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 심부름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에서 대상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인데요. 엔잡을 하고 있는 세대, 나이대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느 세대가 제일 많이 할까요? 20대? 저는 50대, 50대일까요? 4, 50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40대가 많이 하나요? 저는 엔잡러라고 해서 저도 20대, 뭐 요쯤일 줄 알았는데 40대가 가장 많대요. 아, 40대가요? 네. 오. 제가 그러니까- 40대거든요.
힘듭니다. 아버지들 엔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네. 40대가 가장 많아서 38.7%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30대도 거의 엇비슷합니다. 30대가 33%로 3040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대가 한 13% 정도 되고요. 50대도 비슷하게 11%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는 했지만은 이 심부름 앱에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브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좀 설문조사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하루 중에 엔잡 또 다른 이런 아르바이트라든지 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평균적으로 1시간이라는 답변이 30% 정도를 차지해서 이렇게 뭐 투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중을 예전에는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엔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중간에 나는 자투리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퇴근을 하면서 뭐 주변에서 물건을 픽업해서 뭐 배달을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정말 엔잡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저녁 장사하시는 분들, 뭐 치킨집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한 오후 5시 정도에 문을 여는 그런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물론 쉬셔야 되는데 이 조금 더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뭐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다른 직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데이터가 요즘에 보험 설계 그 시험이 있잖아요. 보험 설계사 시험. 네. 거기에 응시자가 1년 사이에 35%나 늘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높은 스펙이라든지 뭐 나이 제한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엔잡러 시대를 맞아서 이 또 다른 대안으로 좀 각광받으면서 그동안에는 이 보험 설계사 시험이 조금씩 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네. 다시 좀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됐습니다. 엔잡을 하게 되면 내가 직장에서 소득을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로 엔잡을 해서 뭐 1시간, 2시간씩 일을 해서 발생한 네. 수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엔잡러 직장인 신분에 투잡을 했을 때, 엔잡을 했을 때 세금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엔잡러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나는 이전에는 직장에서 하는 2월 달에 연말정산만 했으니까 이것도 내가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으니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내가 만약에 엔잡을 통해서 매월 혹은 3.3%의 원천징수로 프리랜서 소득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매년 5월 달에 해당하는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네, 맞아요. 물론 이 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이 금액이 합산돼서 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세율만큼 내는 게 아니라 이 프리랜서 소득만으로 봤을 때 나의 신고 유형 의무가 어떤지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간편 장부 작성, 뭐 이런 식으로 기장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따지지 않고 이 정도의 경비율이 평균으로 들어오니 이 정도의 경비를 인정을 해줄게. 그러니까 조금 더 손쉽죠. 네네. 근데 이것보다 좀 매출이 커지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엔잡 소득으로 3,600만 원을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3,6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 소득이 너무 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단순 경비율보다 경비율이 낮은 기준 경비율로 하든지 간편 장부 작성을 해.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걸 간편 장부 작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은 엔잡을 했는데 너무 고소득을 올린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또 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엔잡을 하는 순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합산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다만 내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해서 이게 신고 유형 의무와 세금 납부액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건강보험료를 놓치세요. 내가 만약에 엔잡 소득으로 돈을 버는 금액이 근로 외에 소득으로 버는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네.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서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네. 그러니까 내가 세금만 이건 생각 안 생각하다가 했던 부분. 이걸 했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납부가 될 수 있다 보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혹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번 달에 며칠을 더 일을 하면은 2천만 원이 넘고, 며칠 일을 안 하면 2천만 원 안 넘어요. 네. 네.
그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아. 건강보험.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3,600만 원의 기준 금액을 토대로 내가 이번 달에 일을 하면은 3,70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일을 안 하면 3,600만 원 미만이야.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아. 세금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실제 내가 어떠한 신고 유형 의무에 해당하는지도 미리미리 꼭꼭 확인을 하셔야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매월 벌어들인 돈이 전부 다 내 소득이 아니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금을 내고 나서 내 손에 남는 돈이 내 맞습니다. 돈이다. 눈물이 맞습니다. 나네요. 네. 내 돈이 내 돈이 아니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엔잡을 하시는 분들께는 꼭 추천드리는 게 내가 매월 벌어들이는 엔잡 소득의 10%는 통장에 모아두셔라. 아. 그래야 내가 세금 낼 돈이 생긴다. 그렇죠. 네. 그 돈을 다 써버리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살다 보면 급하잖아요. 네네. 갑자기 급할 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실제로 다음 달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좀 이렇게 많이 넘어가세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매년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하시면 그때 1년짜리 적금 가입하셔라. 아. 예를 들면 올해 세금 2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그냥 20만 원씩 저 12달 적금 가입하시면 내년에 세금 낼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자라고 이제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죠. 이것도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시국의 부업 1위가 이제 배달이었단 말이에요. 네. 배달 노동자들인데 대행업체 꼼수 소득 신고로 뭐 2번 울었다, 뭐 네. 이런 소식을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기사 내용을 접하고 알게 됐었는데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엔잡로 할 때 예를 든 것처럼 뭐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 본인의 동선에 따라서 배달을 하고 혹은 그것을 정말 뭐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이 신종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라이더 요 부분이 파이가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들도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예, 사업자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절세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셨을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탈세가 되거나 혹은 이 라이더 분들한테 피해로 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 라이더 관련된 업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배달 업체가 라이더들의 소득을 축소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가져가거나 이 업체 측에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더들의 소득을 부풀려 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라이더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더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설문을 했을 때 27% 거의 30%가량이 이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대행업체 사업주가 3.3% 원천 징수를 하고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신고하는 일을 겪었다는 응답이 18%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본인이 이제 수익을 낸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소득을 신고를 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이 8.7%로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3.3% 제하고 신고를 안 했다든지 또 이렇게 축소 신고 또 평소에 많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라이더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퇴근하시는 길에 잠깐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라이더 배송 기사들이 세금 신고 그냥 맡겨두면 될까요? 그 업체한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뭔가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세금 신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분들은? 우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라이더분들 중에서는 일부 이제 신용불량이 되신 분들도 계셔서 소득 신고를 잘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업체 쪽에서 지급은 하면서도 세금 신고는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혹은 라이더분들이 한 회사에만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이용을 수 하시는 있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러한 소득을 미처 본인이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복지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네. 나한테 매월 이러한 업체들이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는 걸로 신고했는지를 매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복지인이요? 복지이음입니다. 복지이음에 가면 네. 내가 등록된 그 내한테 일을 주는 그 네. 회사가 나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신고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맞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걸 몰랐군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뭐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잘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바쁘시니까. 그렇죠. 네네. 네, 지금 당장 콜 하나 더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걸 놓치시는데 이게 한 달만 지나도 내가 지난달에 얼마를 받았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부분들이 회사에서 올바르게 신고가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소득을 바탕으로 내가 그럼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얼마만큼의 비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도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현금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주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경우들도 저희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금으로 주면 더 싸게 해줄게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영수증을 안 챙기시고 그냥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징빙입니다. 네, 이러한 영수증들이 있어야 저희가 장부를 작성을 할 때도 네. 그 영수증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소득 부분을, 매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매달 쓰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도 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양가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엔잡러인 가장이에요. 네네. 그러면 내 뭐 가족들이 뭐 와이프분이 될 수도 있고 자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해당하는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누군가한테 돈을 지급받는데 소득세를 내다 보니까 그 세금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뭐 등본도 주셔야 돼요라고 하면은 안 주세요. 안 준다고요? 네, 그냥 나 그냥 저만 해주세요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등본을 확인해야 가족 관계를 저희가 입력을 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의 인적 공제를 받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시게 되면 아마 라이더분들의 세금 신고도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님이 뭐 달라고 하면 이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해보니까 그게 절세더라고요. 결국에는 의뢰하는 것만큼 수고비 주시는 것만큼 충분한 절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맡기는 게 맞고요. 이번에는 창업 이야기 한번 좀 해볼게요. 저도 이제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뭐 앞서서 이제 옛날에 비디오 가게도 해보고 편의점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요. 요즘에 생각하시는 아이템 좀 있으세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시대에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무슨 업종이 뜨지? 라는 이제 감을 좀 잃어버렸는데요. 세대별로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무슨 창업을 좋아할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세대별로 어떤 업종이 인기가 있는지 네. 아시나요? 네. 단순히 생각해도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2030하고 5060하고 좀 나눠볼게요. 2030 뭐 할까요? 2030 판매요? 통신 판매 네. 온라인으로. 네. 아. 그래서 딱 통신 판매로 규정하기는 그렇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 아무래도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5060은 뭘 많이 할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니까 뭐 편의점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걸 줄 알았는데 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주로 차립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부동산 임대업이었거든요. 부동산 임대업 비중이 네네. 높았던 거였고 네. 지금 여기에서 주로 차리는 건 부동산 중개업소를 주로 차린다. 5060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다르네. 젊었을 때 미리 자격증을 좀 따놓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 국세청에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네. 이것을 쭉 보니까 통신 판매업이나 피부관리업 그리고 음식 커피, 음료점 이런 거는 2030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는 30대 비중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아요. 한 40%, 37.5%로 나타났고 30% 미만이 18%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서 절반 이상이 한 203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피부관리업 같은 경우는 30대 이하의 비율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등으로 대표되는 커피 음료점 같은 경우는 40%가 이 30대 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030은 온라인 판매나 카페나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5060 같은 경우는 창업의 가장 흔한 업종이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이 거의 70% 정도예요. 그렇게나 네. 많아요? 보통은 창업을 안 하시거나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렇게 좀 자격증이 있다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한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40대가 안 나왔잖아요. 네네. 40대는 뭘 할까요?
40대 는 뭐 할까요? 제가 오늘 퀴즈가 좀 많네요. 편의점? 음식점, 편의점. 음식점이에요? 네. 저도 좀 의외였는데 학원을 많이 한대요. 아. 교습 학원. 그래서 그렇군요. 교습 학원이 44.6%, 거의 한 절반 가량이 학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퀴즈 제가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일단 세대별로 또 이렇게 또 창업에 대한 트렌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절세 전략도 세대에 따라서 다를까요? 이게 세대별로 창업 시 유리한 뭐 제도, 절세 뭐 팁 뭐 이런 거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청년분들한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창업 특례 규정을 잘 확인을 하셔서 내가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는 업종을 꼭 미리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창업을 하실 때 고민을 하세요. 그렇죠. 내가 이거 은퇴하고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부를 창출한다라고 해도 네. 그 부를 또 물려주기 위해서는 세금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뭐 300분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창업자금 증여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내 자녀와 함께 뭐 창업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내 자녀한테 주는 돈을 증여 특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5억 원 이상은 10%의 저율의 세금만 매깁니다.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5억이면. 네, 최대 한도가 100억입니다. 100억이요? 100억까지 5억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만 낼 수 있어요. 굉장히 낮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00억까지 이제 한도가 높아진 거는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결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신규 고용 창출에 얼마만큼 이바지하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 만큼 반면에 지켜야 되는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돈을 저희가 받으면 2년 안에 창업을 해야 되고 4년 안에 해당하는 돈을 다 써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증여 특례를 이야기할 때 보통 10년 단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10년 지나면 이건 합산 안 돼. 하지만 이 규정에서는 10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내가 20년 전에 줬어도 네.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는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네. 실제 자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의 증여세로 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가 사업이 잘 돼서 향후에 돈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저희가 세금을 낼 돈이 있으니 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세금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알면 알수록 뭔가 혜택이 계속 뭔가 나오는 것 같네요. 역시 네. 공부도 좀 하고 이런 건 자문을 생각도 구하지 갖고. 않으면 정말 모를 일이에요. 공부해도요. 돌아서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패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폐업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이게 폐업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일이 법인은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휴업 폐업이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이제 해서 창업을 해서 다 잘 되면 괜찮은데 사실은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휴업 폐업 과정에서 또 한 번 또 좌절하는 이런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 휴업 폐업 신고 절차하고요. 꼭 챙겨야 되는 세금 이슈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우선은 저희가 실제로 휴업 폐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보게 되면 한두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되세요. 연락이 안 네. 되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너무 힘드시고 그쵸. 너무나 이런 많은 전화를 받으시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드리는 것조차 연락이 잘 안 되시는데 꼭 세무사 사무실 전화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시게 되면 휴폐업 신고를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국세청에 우리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휴업이나 폐업인 사업자의 형태로 바뀌니 이 부분을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업의 경우에는 내가 폐업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그 해당하는 기간에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 이게 해야죠. 조금 달라요. 뭐냐면 야, 폐업했는데 내가 낼 부가세가 있어? 그러니까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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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매출 매입도 있지만 판관비로도 되게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는 인건비까지 주고 났을 때는 마이너스인데 인건비를 주기 전에는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그럴 내가 수 낼 있죠. 부가세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만만치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그냥 안 하시죠. 아. 왜? 아니 이미 폐업한 나의 마음은 아무도 그러니까요. 달래주지 않는데 네. 왜 자꾸 나한테 세금도 전화를 내요. 하고 마치 돈 달라고 전화하는 것 같고 이러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외부와 좀 단절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폐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니 날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요? 만약에 제가 6월 30일 날 폐업했습니다. 네. 그럼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7월 1일 날 폐업 신고했어요. 그럼 8월 25일까지 날짜가 훨씬 더 늘어나요. 기한이. 길어지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느 날짜에 폐업을 하는지도 향후에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시기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월 초에 하는 게 좀 유리한.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월초에 하시는 걸 저희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네네. 또 이렇게 부가세 신고까지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요? 내년 5월 달에 또 뭐가 올까요? 소득세? 소득세 신고 안 냅니다. 네, 결국 폐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 안 됐으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만 추스려야지가 아니라 네. 결국 그 부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세금적인 절차들은 꼭 진행을 하셔야 저희가 납부해야 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에 대한 문제에서는 빠져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그렇죠. 발생하고. 네. 이게 폐업한 것도 굉장히 좀 상처고 억울한데 맞아요. 또 세금까지 가산세가 나오면 또 더 상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아마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폐업을 할 때 아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기존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7월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 혜택 규모가 좀 확대가 됩니다. 사업의 의욕은 이렇지만은 신규로 취업하기에는 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 재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을 이 회전문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업을 했다, 폐업을 했다,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직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금 같은 경우는 새 출발 기금이 원래는 3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7월에 발표된 내용이 플러스 알파 10조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40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 조정을 위해서 채무 조정 대상 기간을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해 주고요. 그리고 신청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 그 분들께 업종별로 재창업 교육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금 문제도 있겠지만은 점포 철거해야 되죠. 원상복구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 금액도 내년부터 최대 250만 원에서 원래 25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으로 늘린대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가 폐업할 때 또 이런 지원 제도들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또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 위주로 좀 많이 알아봤고요. 법인 사업자들이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법인 사업자의 경우 챙길 수 있는 세금 감면 정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네, 법인도 마찬가지로 창업 감면도 해당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연구 인력을 하는 인원을 뽑았다. 그럼 해당하는 비용 또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 내가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설비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내가 만약에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통합 고용 세액 공제라고 해서 1년에 한 명당 거의 뭐 700만 원, 8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때부터, 그리고 자금을 운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내가 어떠한 규정에 감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자금을 집행을 하셔야 꼭 절세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방법이 좀 다양하네요. 어떻게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서 충분한 혜택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업자 하다 보면 또 이게 많이 하는 게 차량용, 사업용 차량 구입을 이제 세금 줄이기 위해서 비용 처리. 네. 제 주변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이것도 제가 매일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네, 차량을 구입하실 때 대표님들이 네. 이제 현금으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할부, 네. 그다음에 리스, 이 세 가지가 이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가 유리할까요? 네. 궁금한데. 근데 세금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현금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감가상각비 처리를 받으시게 될 거고, 네. 리스를 구입을 하시거나 할부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매월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으시게 될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보험. 만약에 이 차량이 나의 소유가 되면 네. 이게 저의 재산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해당하는 차량 또한 점수에 가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업자분들이 현금 구입이 아닌 리스나 이러한 형태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제가 돈 주고 새 차를 사게 되면 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그렇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추가 부담되실 수 있기 때문에 차도 자산으로 잡혀서 그런 그럼요. 거죠? 네. 제가 그동안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네. 포인트가 좀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으면 반드시 세무사님 상담을 저는 꼭 받아라고. 우리 집을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하기 전에 상담 받아보면 생각보다 절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차량 구입 궁금했던 게 네. 뭐 승합차를 사면은 뭐 더 혜택을 받는다. 뭐 디젤 차는 뭐 어떻다.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차종도 이제 있나요? 저희가 이제 9인승 이상 차량을 사게 되면 네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될 것 같으세요? 어떤 차에? 9인승 이상이냐 아니냐가. 9인승 이상이면 유치원. 승합차, 카니발이죠. 카니발, 카니발. 카니발을 7인승으로 뽑을 거냐 9인승으로 뽑을 거냐에 따라서 차값의 10%가 공제가 되는 금액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카니발 9인승 이상 사면 10%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카니발 사실 분들은 7인승 아니고 9인승으로. 9인승을 하셔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러네요.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저희가 사업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서 네네. 카니발을 9인승 이상 사시게 된다면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실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를 할인된 가격으로 그 살 차값 수 할인 있다는 효과잖아요. 장점이죠. 그렇죠. 이것도 또 네. 깨알 같은 팁을 또 이렇게. 7인승보다 그럼 더 쌀 수도 있어요. 저렴할 수도 있어요. 맞죠. 10% 훨씬 더 저렴하게. 네. 이건 상당히 유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가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거 좀 팁 대방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처음 창업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영업 활동에 집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라는 거를 이제 좀 낯서시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시게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는 내년 5월에 저희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마치 올해의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 5월 달에 올해 일이 생각날까요? 안 나요. 나죠. 안 나요. 안 나요, 만약에 안 저희가 네. 매월 소득세 신고를 하면 다들 절세에 달인되어 있을 겁니다. 그럴 그렇기 수도 때문에 있겠네요. 네. 내가 실제로 신고하는 건 내년 5월이지만 내가 내년에 신고하는 5월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안에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이 나오는지 미리 꼭 확인도 해보시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해보셔야 실제 이러한 부분에 맞추어서 내가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정말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영업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영업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 절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되는 말씀 진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요즘 힘들어요. 자영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사실 세금 좀 외면하고 싶거든요. 그냥 애서 무시하고 싶고 신경 안 쓰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이 조금이나마 좀 큰 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린만의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김주현 세무사님, 박상정 앵커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시드머니 투자에 현명한 판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재밌고 더 알차고 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